2024년 11월 브뤼셀 나토 본부. 한 남자가 보고서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리처드 하반스키. 25년간 세계 기술 패권을 분석해온 냉철한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날 그의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첫 번째 충격. 반도체 공장 건설 속도 18개월. 미국은 30개월, 유럽은 36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해버렸다. 두 번째 충격이 더 강렬했다. 질병 발생 6개월 전 예측 성공 마이너스 정확도 78%. 리처드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측한다고? 미국도 못한다. 유럽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미 해냈다. 마지막 문장이 결정타였다. AI 시대 반도체 수요의 67%, 40년치 국가 의료 데이터, 플랫폼 주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 마이너스 대한민국. 나토 상급 분석관이 명령했다. 리처드, 한국으로 가시오. 이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시오. 그날 밤 리처드는 떠올렸다. 세계 패권의 시계가 한국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리처드 하반스키입니다. 폴란드 출신이고 나토에서 25년째 기술 안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하죠. 세계 각국의 기술력을 숫자로 환산해서 위험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전, 정보전. 이 네 가지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숫자를 믿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2025년 11월 18일 제 앞에 놓인 숫자는 제 모든 상식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보안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17명의 분석관들이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혹감, 그리고 불안. 회의를 주재하던 상급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는 48시간 전에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AI 패권 전쟁 초기 지형도 24개월. 내 승부 결정.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4개월 2년입니다. AI 시대의 승자가 2년 안에 결정된다는 뜻이죠. 미국이 9,70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게 3주 전이었거든요. 샘 올트먼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정부 주도로 AI 통합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죠. 일본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침체를 끝내고 반도체 생태계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상급 분석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AI 패권 순위입니다. 1위 미국. 당연했습니다. 2위 중국. 예상 가능했죠. 3위 인도. 맞습니다. 4위 일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5위 대한민국.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여전히 한국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출신 분석관이 속삭였죠. 이거 오류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통계팀 이 순위 재검증했습니까? 통계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번 재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입니다. 미국의 6분의 1도 안 되죠. 땅 크기는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AI 패권 5위에 올라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 뭡니까? 반도체 생산 능력, 서버와 데이터 보유량, AI 연구 인력, 플랫폼 주권, 디지털 인프라 속도. 이 5가지입니다. 그 반도체 그래, 에퀴너슈런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데이터 보유량? 5천만 인구가 만드는 데이터가 푸르네너사이어 14억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프랑스 출신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체급이 너무 작습니다. 이 속도 경쟁에서
결국 밀릴 겁니다. 영국 분석관도 거들었죠.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 한국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본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니까요. 미국은 9,700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중국은 국가 예산을 동원하죠. 한국은 몇 개 대기업이 버티는 수준 아닙니까? 상급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탈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인재 유출이 심각합니다. 오픈 AI가 신입 연봉 5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플랫폼은 있지만 글로벌 확장이 약합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밀린다. 체급의 한계. 저도 동의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오며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체급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영향력 지수. 1위 대한민국. 저는 멈췄습니다. 2위는 대만, 3위는 미국이었죠. 그 밑에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수요의 67%가 한국 생산 공정에 의존. 67%.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어요. 유럽 공항들처럼 낡고 복잡한 게 아니라 모든 게 깔끔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도 수화물 찾는 것도 택시 타는 것도 모든 게 15분 안에 끝났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속도가 인프라 속도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정부기업 합동 브리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건물 17층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구 5천만 나라 맞나?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반도체 생산 능력 마이너스 2024년 현황.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70%.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67%가 아니라 70%였어요. 보고서 숫자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경우 하이닉스가 전 세계 생산량의 5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3%. 절반이 넘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죠.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신공장 건설 속도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거대한 공장 부지였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착공 후 18개월 만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8개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36개월입니다. 한국은 절반 시간에 끝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장비 반입부터 생산라인 구축, 인력 배치, 시험 가동까지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동시 진행.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순차 진행입니다. 하나 끝나면 다음 거 시작하죠. 그런데 한국은 모든 걸 동시에 돌립니다. 이게 속도의 비밀이었어요.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현황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로고가 떴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 검색 시장의 56%를 차지합니다. 카카오톡은 국민 95%가 사용하고 있죠.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 2억 인구가 사용합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2억 인구. 이건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단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미국 외에 한국뿐입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 주권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일본어와 태국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이 데이터는 구글도 메타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터 주권.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은 자기 나라 언어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석유입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새 시대 석유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삼성 반도체 공장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이었죠. 버스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공장 부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 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부지는 289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죠. 축구장 400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건물이 보였어요. 저건 뭡니까? 이 공장입니다. 내년에 가동 예정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짓고 계속 돌리고 계속 확장하고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린룸이었죠. 하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웨이퍼 기준으로 하루 40만 장입니다. 40만 장.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면 1200만 장이에요. 이게 AI를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본 건 제가 예상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료 AI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의료 분야는 미국이 압도적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부터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죠. 전 국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의료 데이터는 5천만 명, 40년치입니다. 엑스레이, CT, MRI, 혈액 검사, 음성 기록까지 모두 디지털화돼 있죠. 5천만 명, 40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규모는 미국도 중국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분산돼 있어요. 중국은 데이터 신뢰도가 낮죠. 하지만 한국은 국가 주도로 40년간 모았습니다. 이건 보물입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암 조기 진단 정확도는 97.3%입니다. 97.3%.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의사보다 높은 수치예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모델도 개발 중이죠. 내년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내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유럽은 규제 논의 중이죠. 그런데 한국은 내년에 상용화한다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병원 AI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엑스레이 사진이 떴습니다. 폐 사진이었어요.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0.001초 만에 결과가 나왔죠. 화면에 붉은 점이 표시됐습니다. 초기 폐암 의심 부위입니다. 0.001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눈 깜빡이는 시간보다 빠릅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속도죠.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3분에서 5분 걸립니다. AI는 0.001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성 진단입니다. 음성이요? 네.
환자 목소리만 들어도 특정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 초기 증상까지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로 병을 진단한다고요?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까? 한국은 통화 녹음 데이터가 방대합니다. 콜센터,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녹음까지 수십 년치가 있죠. 이 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국민 전체가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어요. 병원 가고, 전화하고, 인터넷 쓰고, 모든 행동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날 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다운로드 500메가. 이건 유럽의 5배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했어요. 카드도 안 꺼냅니다. 그냥 휴대폰 갖다 대면 끝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인터넷 사용 통계를 찾았죠. 스마트폰 보급률 95%. 하루 평균 사용시간 4.5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세계 1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5천만 명이 매일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고 그 AI가 다시 국민을 위해 쓰이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체급을 뛰어넘는 유일한 예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강점을 충분히 봤어요. 반도체, 데이터, 의료 AI.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AI 인재 유출 현황 마이너스 2024년 3분기.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박혀 있었어요. 한국 AI 연구원 해외 이직률 마이너스 전년 대비 340% 증가. 340%.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배가 넘게 늘었다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픈 AI 한국인 채용 현황 마이너스 신입 연봉 평균 5억 원, 5년차 이상 8억 원. 5억, 8억. 한국 대기업 초봉이 5천만 원입니다. 10배 차이예요. 누가 한국에 남겠습니까?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한국 AI 인력 스카우트 전담팀 운영 중. 원격 근무 허용, 알프스 스페인 휴양지 거주 옵션 제공.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약탈이에요. 미국 빅테크가 한국의 두뇌를 빨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정부청사 회의실이었죠.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인재 유출 문제 대책이 있습니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묶어두고 있죠. 일본은 파격적인 대우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검토 중이라고요?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저는 계산했습니다. 지금이 11월이니까 6개월 후죠. 6개월이면 한국 AI 인력의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한국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무기를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삼성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 한 명과 대화를 나눴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해외 이직 제안 받아보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구글, 오픈 AI, 메타요.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받는 거의 7배입니다. 7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십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동기들은 거의 다 떠났습니다. 거의 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일본 AI 생태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나토 분석팀이 보낸 자료였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정부 AI 분야 10년간 30조 엔 투입 확정. 30조 엔. 한화로 300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AI 예산의 10배예요. 도쿄대 교토대 AI 연구소 신설, 외국인 교수 파견 영입. 소니도 요타 소프트뱅크 AI 컨소시엄 출범, 공동 연구개발 시작.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0년 침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국이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1위, 의료 데이터 세계 최대, 플랫폼 주권.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명확했습니다. 인재가 빠져나가고 정부는 느리고 기업들은 각자 뛰고 있죠. 시너지가 없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낼 수도 추락할 수도 있는 양극단의 국가.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강점과 약점의 격차가 이렇게 큰 나라는 처음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복잡했어요. 체급을 뛰어넘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강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기적을 낼지 아니면 침몰할지. 나는 답을 모르겠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깨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 시간이 한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현장을 가야 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봐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약점을 받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뭔가 다른 걸 보게 됐습니다. 판교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기술 발표회였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5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3나노 공정 개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력 효율 23% 개선, 속도 18% 향상.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독주입니다. 양산 개시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미국 인텔은 아직 5나노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대만 TSMC도 3나노 양산은 내후년 예정이죠. 그런데 삼성은 내년입니다. 옆에 앉은 하이닉스 연구원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HBM사 양산 준비 중이에요. HBM사. 차세대 AI 메모리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판교 네이버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어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건물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어요. 서버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록빛 불빛들이 깜빡였죠. 냉각 장치 소리가 들렸어요.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한국어 데이터 20년치가 저장돼 있습니다. 검색 기록, 뉴스 댓글, 블로그 글 모두요. 20년. 저는 계산했습니다. 5천만 명이 20년간 만든 데이터예요. 이건 희소성입니다. 라인 데이터도 여기 있습니까? 네. 일본 사용자 9천만 명, 대만 2,100만 명, 태국 5,300만 명. 총 2억 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2억 명.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인류가 가진 가장 독특한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 이 언어들의 데이터를 가진 곳은 세계에서 여기뿐이에요. 안내자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구글이나 메타는 크롤링한 데이터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거죠. 진짜 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 쓴 문장들이에요. AI 학습엔 완벽한 재료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 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실제 환자 진단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60대 남성 환자가 앉아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침 소리 좀 들려주시겠어요? 환자가 기침을 했습니다. 컴퓨터 마이크가 소리를 잡았어요. 0.3초 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 정밀 검사 권장.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겠습니다. 10분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AI가 즉시 분석했죠. 화면에 붉은 원이 그려졌습니다. 초기 단계 폐기종 패턴 발견.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기침 소리부터 진단까지 11분이 걸렸어요. 유럽이었다면 3일은 걸렸을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치료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AI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목소리 진단은 89%, 영상 진단은 96%입니다. 96%. 인간 의사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봤습니다.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들이었죠. 게시물이 초당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인 하루 평균 온라인 활동 시간 4.5시간. 게시물 작성 빈도 세계 1위. 댓글 참여율 세계 1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한국 국민 전체가 AI를 키우는 연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자발적으로요. 저는 노트북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AI 생태계의 완성형.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국민이 데이터를 만들고 기업이 AI를 만들고 그 AI가 다시 국민을 돕는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진짜로 해낼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나토 본부에 보낸 초기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탈락 가능성 제목이 달린 파일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AI 시대를 선도할 가능성. 3주째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강점을 충분히 봤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나토 본부에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 3개였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AI 인프라 투자 확정 마이너스 9,700억 달러. 저는 한국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3조 원. 미국의 300분의 1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파일. 중국 AI 국가 통합 전략 가동 마이너스 5개년 계획 발표. 14억 인구가 한 방향으로 뛰는 거죠. 세 번째 파일. 일본 AI 반도체 자주권 회복 프로젝트 마이너스 10년간 30조 엔 투입. 300조 원입니다. 일본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9,700억 달러, 일본 300조 원, 한국 3조 원. 이건 체급 차이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정부와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성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논의 중입니다. 네이버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각자 잘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은 새 몰트머니 정부 기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명령하죠. 일본은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각자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과는 협력하고 있습니까? 의료 데이터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풀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AI 전쟁은 2년 안에 끝납니다. 한국은 규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실패할 가능성이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데이터,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느리고 기업은 분산돼 있으며 인재는 빠져나간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11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온 메시지였죠. 긴급 연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병원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질병 발생 전 단계 패턴 포착에 성공했습니다. 발생 전 단계.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환자가 병에 걸리기 6개월 전 음성과 혈액 데이터에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희 AI가 이 패턴을 잡아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선이 보였어요. 이 환자는 3개월 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I는 6개월 전에 이미 예측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이라고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78%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더 쌓이면 90%까지 올라갈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예요. 미국이나 유럽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시도는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40년치 국가 건강검진 데이터는 한국만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만.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어젯밤 쓰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한국이 세계를 뒤집을 가능성이었습니다. 4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 상급 분석관이었죠. 리처드,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샘 올트먼이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올트먼이요? 오픈 AI 샘 올트먼 말입니까?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6시간 일정이었는데 1박 2일로 연장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샘 올트먼.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남자죠.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요? 게다가 일정을 연장했다고요? 왜 왔습니까? 모릅니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트먼이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후 저는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판교에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병원, 기업,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30분 만에 판교에 도착했어요. 건물 1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샘 올트먼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엔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삼성, 네이버, 서울대병원, 정부 관계자들이었죠. 그리고 샘 올트먼. 세계 AI의 중심에 있는 남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장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한국 의료 AI 통합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질병 예측 AI-헬스가드.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40년치 건강검진 데이터, 5천만 명의 의료 영상, 음성 기록을 통합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현재 폐암, 위암, 대장암, 당뇨, 심혈관 질환 조기 진단 정확도는 평균 94.7%입니다. 94.7%.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인간 의사보다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측입니다. 질병 발생 6개월 전 패턴 포착 성공률은 78%입니다. 샘 올트먼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까? 네.
목소리 녹음 10초, 사진 3장이면 됩니다. 병원 방문 필요 없습니다. 올트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봤어요. 놀라움. 그리고 확신.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상용화 목표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은? 유럽은? 아직 임상 단계예요. 한국은 내년에 출시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올트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오픈 AI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이버 대표가 말했습니다. 협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은 한국이 가져갑니다. 올트먼이 웃었습니다. 공정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 대표가 한국 데이터를 원하고 있었어요. 간절하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네이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올트먼이 왜 왔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없이는 의료 AI를 완성할 수 없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올트먼이 한국에 온 이유. 일정을 연장한 이유. 그가 한국을 탐낸 이유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한국은 AI 패권의 조연이 아니다. 한국은 무대 자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로 AI를 움직이고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고 의료로 AI를 완성한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샘 올트먼이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들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판을 뒤집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조사를 마쳤어요. 이제 최종 보고서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들이 화면에 펼쳐졌죠. 반도체 1위, 플랫폼 주권, 의료 데이터, 국민 디지털 문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AI가 상용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병원 방문이 필요 없어진다.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를 녹음하면 사진을 찍으면 즉시 진단이 나온다. 아프리카 오지도 히말라야 산골도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이건 의료 접근성의 혁명이다. 80억 인구 중 절반은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 하지만 한국 의료 AI는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 고령화 시대, 의사 부족 시대에 한국은 해답을 제시한다. 저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데이터를 확인하며 썼습니다. AI가 커질수록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 지금도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고통받는다. 5년 후엔, 10년 후엔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다. 저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20년, 30년 지속 상승할 잠재력을 가졌다.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한국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플랫폼과 데이터의 진짜 가치. 저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는 세계적 희소 자원이다. 5천만 명이 20년간 만든 진짜 언어다. 구글도 메타도 크롤링으로는 이 품질을 따라올 수 없다. 라인의 2억 인구 데이터는 일본어, 태국어, 대만어. 이런 조합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 데이터를 원하는 이유다. 샘 올트먼이 한국에 온 이유다. 이 데이터 없이는 완전한 AI를 만들 수 없다. 이제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유일성.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플랫폼을 소유하고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국민 전체가 디지털 생활을 하는 나라. 이 네 가지가 완벽히 겹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저는 각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플랫폼과 자본이 있지만 반도체가 약하다. 중국은 규모가 있지만 데이터 신뢰도가 낮다. 일본은 기술이 있지만 플랫폼이 없다. 대만은 반도체가 강하지만 인구가 적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만이 완전한 AI 생태계를 가졌다. 이 조합은 복사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섹션이었습니다. 최종 결론 마이너스 한국의 승리 가능성.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중심국이다.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다. 체급이 작다는 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한국은 구조로 싸운다. 저는 나토 상부의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을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경쟁국이 아닌 협력국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이 가진 것을 우리도 필요로 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AI 시대의 주도권은 한국이 잡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시대가 한국에서 시작될 것임을 증언한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체급이 작다고 밀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한국은 세계가 따라가야 할 나라라는 걸요.